투데이 핫경제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거치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은에서 1,141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차입했던 100조 8천억 원을 전액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외국계 투자은행발 전망이 나왔습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같은 8개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기준으로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였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1%대 저성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대내 위기를 겪던 때를 제외하면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5개월 만에 선박수주 1위를 탈환했습니다. 14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96척으로 이 가운데 한국은 29척, 44%를 수주해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중국은 48척, 34%를 수주하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14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2만 13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11,958건을 대비해서 6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516건에서 164% 증가한 1,364건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강동구는 강남 4구 중 유일한 비규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더운 날씨죠. 날씨만큼 뜨거운 것이 바로 요즘 국내 증시의 테마주 열풍입니다. 소위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2차 전지나 초전도체 등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테마주 투자가 거품과 폭락으로 이어져서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투자 경고 종목을 벌써 138건이나 지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전체 지정했던 수치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국내 증시에 불어닥치고 있는 테마주 광풍에 대한 원인 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보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테마주 광풍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테마주 광풍. 이번 초전도체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죠. 기존의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수없는 테마주 광풍이 있었는데요. 이번 초전도체 또 2차 전지 이런 테마주 광풍의 쏠림 현상, 그 시작과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이런 쏠림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실 쏠림이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 네. 너무 이제 그게 극단적일 때 문제가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제 돈이 쏠리는 현상은 항상 자주 있었고 특히 강세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작년만 해도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좀 멈출 것이라는 이제 전망들이 우세했고 물가가 안정화됐고 실제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더 이상 이제 긴축은 안 하겠구나. 네. 근데 이제 수익률을 또 이게 쫓아서 우리가 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주식시장이 그동안 1년 동안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한국 증시 또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들이 이제 좀 연초부터 꾸준히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더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최근에 돈들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6월 달에 은행의 대출 증가율,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온 대출이 가계 대출이 6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5.8조인데 이게 21년도 9월에 그때 한참 뭐 부동산이나 주식 뜨거울 때 그때 6.4조 이후로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돈들의 일부가 당연히 주담대로 좀 들어갔겠지만 네. 또 이게 주식시장으로도 좀 유입이 됐더라고요. 네. 실제 고객 예탁금도 45조에서 한때 57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돈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옛날처럼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지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나는 진짜 확실한 것만 투자하겠다. 네. 왜냐하면 뭔가 불안해 보이거든요. 네. 경제 상황도 우리나라 내수도 썩 뭐 석연치 않고 또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경기 뭐 옆에 중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확실한 것만 들어가자. 근데 그 와중에 올해 이제 가장 뜨거웠던 2차 전지는 누가 봐도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 이제 여기로 이제 그 사람들의 타겟팅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더 쏠렸던 게 특히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SNS가 정말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런 또 정보가 그쪽에 또 집중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약간의 그런 현상들이 더더욱 그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을 더 키웠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진폭이 커졌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오르고 나서 좀 이제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그 돈들이 어디 간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팔고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또 초전도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주식 투자에서 제일 그 뜨거운 건 뭐냐면은 처음 본 겁니다. 아.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네. 뭔가 근데 성장은 엄청나게 할 것 같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메타버스가 그랬거든요. 네. 네. 정말 그때 뜨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별로 안 좋아졌지만 네. 근데 이제 약간 초전도체도 사람들이 뭔가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개발이 네, 뭐 맞습니다. 일단 논문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그 다음 타겟을 이제 초전도체로 좀 잡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엔 이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사람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확실한 것만 찾는 그 상황에서 이런 쏠림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때도 그랬고 또 심지어 코인 때도 그렇고 야 이거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이거 없는 거야? 나만 이거 뒤처진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도 이제 더 합쳐져서 이렇게 테마주 광풍이 부는 것 같은데 이번 2차 전지 이 테마주에서도 특별히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포모 증후군이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과연 그게 옳은 건지 또 그 했을 때 후유증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뭐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자했다가 손실 나면 어떡하지? 투자했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쪽에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런데 방금 물어보셨던 이 포모 증후군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만 빠질 것 같은, 놓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확실한 이익이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서둘러서 빨리 가져야 돼. 이제 그런 현상, 그런 신드롬을 포모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근데 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멀리 찾을 게 아니라 뭐 가만히 보다 보면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런 포모 증후군이 강했던 이유가 있죠. 그 직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네. 우리 전 국민이 한번 이 포모를 겪었죠. 네. 집값 안 올라 하다가 뭐 2배, 3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그 전에 이건 좀 세대별로 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만 코인을 통해서 네. 뭐 눈앞에서 10배, 20배가 올랐던 것들을 경험하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라고 하면 한 5년 장기 투자해서 2배, 3배 올랐다. 네. 그럼 박수 치고 이런 게 주식이지. 네. 20%, 30% 주식 투자 수익률 와도 잘했어라고 하는데 네. 바로 내 눈앞에서
한 1년, 1년 반 동안에 10배 오른 종목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네, 네. 특히 또 그 종목이 작전주도 아닌 거예요. 네, 네. 실적도 나오고 2차 전지고 양극재고 뭐 스토리도 완성돼 있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 나아가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증후군과 함께 돈을 끌어다가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좀 특정 연령대에서 이런 집중적인 매수가 터지는데 이번에 2차 전지 같은 이런 어떤 카테고리,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서 다 뛰어든 거예요. 지금 이제 세대별 거래 금액 증가율 나오는데 10대는 뭐 주식하는 친구들 뭐 별로 없죠. 네. 뭐 중고등학생들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20대부터 60대까지가 거의 거래 대금이 2배, 3배 가까이 이제 전 늘어나는 국민이 다 이렇게 뛰어든 테마주 겁니다. 방송에 예. 뛰어들었다고 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고루 이렇게 포진돼 있네요. 게다가 포모가 나오면 뒤따르는 아주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돈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끌어옵니다. 빚투자가 거의 포모와는 마치 짝꿍처럼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빚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잔고를 보면 2021년에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21조 네. 거의 최대치를 찍었다가 22년에 이게 주식 폭락과 함께 완전히 반대 매매로 폭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21조짜리가 15조 대까지 떨어졌고 이게 이제 올 연초 16조 대까지 왔었는데 다시 20조 4천억까지 빚투자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있는 맞습니다. 이제 6천억 더 채우면 21조. 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친 것들의 이제 전 최고치를 돌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 2차 전지주들이 빠르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네. 뭐 초전도체 얘기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또 다시 상한가도 막 치는 이런 네, 종목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든가 비극적인 불상사는 아직까지는 네.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좀 전에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뭐 살아나는 듯해요. 지금 뭐 보합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 매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늘 계시겠지만은 항상 패턴들은 거의 똑같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저렇게 21조까지 냈다면 어느 레벨 단계에서는 꼭 이 빚을 다 털리는 네.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초전도체가 될 것 같아. 나는 2차 전지주가 될 것 같아. 거기에 뛰어드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지만 빚을 끌고 여기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하다. 이 빚 네. 투자만큼은 꼭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거래 또 빚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터져 나왔을 때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못합니다. 것들을 개인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영화 아바타에서 봤던 그 나비족이 사는 판도라 그 공중에 떠 있는 그들의 생존 터전이죠. 그때 영화에서 볼 때 그게 킬로당 300억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그게 벌써 2009년 영화였으니까 정말 꿈의 미래 얘기나 또는 실현 불가능한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초전도체를 LK99라는 걸 만들었다 해서 이제 아주 크게 뉴스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테마주 열풍을 지금 불러왔는데요. 이 초전도체 관련돼도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덕성, 서원, 모비스가 다 상한가를 갔고요. 네. 신성 델타테크라고 있는데 네, 네. 이 기업은 이제 가격 사실은 주가 너무 올라서 거래가 정지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지 않는데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주가 변동성이 있다가 다시 이제 불이 붙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LK99 관련된 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제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또 몇 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대표적인 회사 몇 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선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전도 선재 코일 형태의 이제 철강이라고 하는데 요걸 만든다는 이유로 주가가 좀 폭등을 했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회사의 그 말을 투자자들은 별로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초전도체로 지금 이제 묶어서 네. 주가 그냥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고 덕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반도체 사업을 했다고 사실 좀 알려졌고 또 거기에 그 서원이란 기업은 사실 이제 구리 관련된 기업인데 네. 요 실험에 이제 구리가 들어간다. 뭐 이래서 또 부상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연구소 이름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LNS 벤처캐피탈이 지분을 한 9% 정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대주주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네. 직접적인 또 지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좀 시장은 초전도체와 조금만 좀 연관이 있어도 이 기업들 말고도 몇몇 기업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초전도체 관련주가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네. 조금이라도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일단 주가는 지금 급등하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재까지는 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마주 광풍이 불 때 보면 뭐 누구누구가 예를 들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도 뭐 누구누구와 동창이다. 뭐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알지도 못했던 뭐 동창이다. 뭐 등기 이사가 누구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사돈의 팔촌이라도 다 갖다 끌어붙이기도 하고 막 하는데 대부분은 해당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우리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초전도체 기업과 우리가 특별히 깊게 아니다 이런 해명도 내놓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툰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전형적이죠. 이제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주는 크게 패턴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비철금속이라든가 핵융합을 하는 회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LK99을 개발했다고 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뭐 어떻게든 연관을 맺어서 돼 있는 회사.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앞서 말한 거 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비철금속, 코일 만들고 핵융합 이 회사 스스로가 초전도체와는 아직 무관하다고 하고 네. 초전도체와 비철금속 회사와는 이 몇 개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쿠션을 가도 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연관이 있는 쪽들도 뭐 이미 팔고 나갔다라든가 전에 한번 매출을 일으켰다라든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열풍은 뜨거운데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 테마주도 그렇고 이번에 초전도체 테마주도 그렇고 실은 투자하는 사람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알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도박성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분들이 뭐 정말로 이런 비철금속 회사가 초전도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는요. 네.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네.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몇몇 개미들 대화하다 보면 정말 내용 모르고 어떤 군중 심리처럼 그렇죠. 아마 포모 증후군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 보면 그 지난주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한 네. 400%까지 올랐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 폭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다시 또 뜨겁게 이렇게 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손실을 이미 본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투자하기가. 뭐 선수 프로급들도 이 정도의 변동성이라면 떨려서 네. 어느 정도 손절이 나가거나 뭐 아니면은 짧은 매매의 수익을 보고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초전도체 테마 나오고 나서 거의 한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다가 4거래일, 5거래일 이때부터 와르르 또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다시 또 이 뭐 재료와 함께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것도 체크 포인트긴 한데 지금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여 있었던 몇몇 회사들의 임원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부자들이죠. 임원들이 직접 팔았어요. 뭐 덕성 같은 네. 경우에도 장내에서 거의 한 5만 주 뭐 팔았다고 해서 공시도 하게 됐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거의 46만 주 정도 매도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아는 거죠.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데 혹은 이거가 매출이라든가 실적으로 잡히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이미 주가는 그걸 선반영했으니까 이제 이미 뭐 익절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함의를 주지 않나라는 굉장한 말씀을 드리고요. 메시지가 있는 예. 거겠죠. 예. 그렇게 내부에서 잘 알고 있으면 함부로 팔지는 않을 테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네. 뭐 2배, 3배 팔겠습니까? 정말 네. 그 연관이 있고 네. 이것이 뭐 똘똘한 재료라면은요. 그런 점도 꼭 유념을 해 두시고 그러나 한 번 이 테마주를 하게 되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도박성이 강하기 네. 때문에 어마어마한 도파민을 이게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네. 잘 못 빠져나오죠. 네, 롤러코스트 장세인데 그야말로 롤러코스트를 탈 때도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그렇지 분출되잖아요.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꼭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만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급락을 하더라도 못 떠납니다. 아. 예,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죠. 네. 네. 그 요번 경우에 이게 너무 급격히 갔다가 급격히 갑자기 빠지고 하다 보니까 네. 2018년에 그 시타델 증권 제재 받고 할 때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뭔가를 약간의 조작의 요소까지 같이 가미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유안타 증권이라는 곳에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저도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지난 8일 거래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타델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2017년, 18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건데 뭐 시타델 증권 아주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빈도 매매라는 겁니다. 1초에 거의 수십 번, 80회 이상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매매를 통해서 큰 추세를 만든 이런 행태였었거든요. 뭐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행해졌다라고 하고 있고 뭐 관련한 영화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타델 증권을 통해 가지고 저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 매매가 일어났었다라고 하고 이제 그걸 당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신고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을 떠나서 저 행위를 통해서 시세를 조종했다. 시장 예, 교란 행위를 교란 행위를 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과태료가 물었었는데 이번에 유안타 증권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8일에 몇몇 종목에서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나왔던 그 행태들 저게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네. 있는데 저때가 상당한 고빈도 매매가 이뤄졌다. 이제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주식 투자를 좀 해본 분은 저걸 한두 번 경험했을 텐데 뭐 상한가를 갑자기 날아간다든가 하한가로 날아갈 때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네. 막 왔다 갔다 매도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네네네. 그때 내가 주문을 넣으면 내 주문은 튕겨 나갑니다. 네. 예,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리그로 이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게 뭐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에서 정말 고빈도 매매가 이루어졌어 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네, 네. 일단 의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당국에서도 네, 실제 그랬나 또 이게 그런 행태가 시세 조종으로 교란으로 네. 이어졌나까지도 분명히 조사 대상화 될 수는 있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네, 뭐 네. 그런 점들은 함께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테마주 광풍이 불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테마주 광풍이 아까도 말씀주셨듯이 이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 뭐 바이오주 또 그 뒤에 이제 2차 전지지 뭐 등등등 어떤 시점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테마주 광풍이 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뭐 이렇게 좋은 업종이나 뭐 성장하는 업종이 있어도 시중에 돈이 없으면 쏠림 현상이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코로나 때는 뭐 돈을 워낙 풀었고 지금은 이제 돈을 많이 푼 건 아닌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좀 끝나가면서 어쨌든 이제 은행들도 약간씩의 대출을 좀 늘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에 초과 저축이 1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가 또 생각보다 지금 돈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자금을 가지고 어쨌든 수익률을 계속 좀 늘려야 되다 보니까 확실한 걸 이제 찾는 지금 상황이 좀 나왔고 거기에 뭐 2차 전지나 초전도체로 쏠림 현상이 계속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제가 가장 좀 기억나는 게 2007년도였어요. 2006년, 7년도에 조선주들이 그때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아마 지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적립식 펀드가 유행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주변에 안 드신 분이 없었어요. 네. 적립식 펀드 웬만하면 네. 다 이제 한 분씩은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 자금 투신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런 장세가 한번 좀 펼쳐졌었고 그 후로 이제 펀드에서 자금 나와서 개인화 장세가 되면서 뭐 2015년, 16년 또 18년 바이오도 있었고 네. 가장 이제 비등한 예로는 2021년도에 카카오가 정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카카오가 9만 원에서 이제 17만 원 갈 때 네. 정말 카카오 주식 안 사면 정말 바보 되는 네. 약간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 결과는 또 안 좋았죠. 근데 네. 지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 돈과 남들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 포모 현상이 네. 결국엔 결합이 되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 혼자 소외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네. 기분도 좋고 뭔가 좀 나도 돈 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일단 막상 그 중간에 들어가면 아 설마 뭐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런 좀 편안한 또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국 포모와 유동성이 결합돼서 계속 이런 현상은 발생되는데 근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네,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항상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화끈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만 더 이런 테마주 이런 것이 강한가? 외국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근데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올해 보시면 우리 한국도 물론 2차 전지가 정말 어마어마했지만 네. 미국은 소위 이제 빅테크, 뭐 매그니피션트 뭐 7개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빅테크 7개만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거기도 완전히 쏠린 거죠.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네. 뭐 AI 반도체라든가 그 옛날에 뭐 지금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됐지만 옛날 네. 일본도 어. 부동산 사실 광풍이었잖아요. 예, 그때 뭐 주가 지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그냥 이게 그 한국 사람만 유독 그런다 그게 네, 아니고 네. 그냥 인간의 내시한 그 잠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본능적인 때문에 측면도 그렇기 있는 때문에 거고. 꼭 이거는 국가를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른 건 초전도체 이제 테마주인데 곧 이제 여러 기관들 특히 이제 공신력 있는 정통한 연구 기관들이 이걸 검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 이러는데 아마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공적이다 또는 아니다에 따라서 굉장히 이 테마주 광풍이 이 성패가 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뭐 미국 같은 데는 아니다라고 또 언급도 네. 했고 또 최근에 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시죠. 그 김인기 그 보나사피엔스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SNS 통해 가지고 이거 맞다. 초전도체 맞다라고 또 네.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초전도 조언학회에서 일단 이제 재료만 좀 제대로 확보가 되면 이제 2주 정도 이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낼 것 같은데 그럼 빠르면 8월 말에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텐데 저는 어쨌든 결과가 어찌 됐건 간에 잘 만약에 성공하면 좋죠. 성공을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발견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선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고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보통 이제 좋은 뉴스가 소진이 되면 이제 모멘텀 소진이라고 그래서 네. 주가 빠지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MSCI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보면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재료인데도 음. 그게 이제 이미 선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어느 결과가 와도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해도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네.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예. 예. 이게 실험실에서 성공을 했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몇 년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 기업들은 성공했으니까 이제 매일 그냥 상한가 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이 이벤트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뭐 네. 좋든 나쁘든 간에. 예, 예. 그러면은 좋든 나쁘든 그 결과를 떠나서라도 결국 주가는 이제 그때가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료에서 봤듯이 이제 이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거의 전 세대 뭐 진짜 어느 특정 연령대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신용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래량과 회전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테마주 광풍이 불면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럼 예. 거래량이 당연히 붙게 되고 네. 회전율이라고 하죠. 빠른 손바뀜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러면 단타 매매가 늘어났다. 그리고 변동성도 커지겠다라고 위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미인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내실 튼튼하고 실적 잘 나오고 PBR 뭐 퍼 낮고 저평가돼도 무관심 받으면 아예 주가 자체가 네. 못 죽습니다. 아예 살아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율 높고 거래량 많은 것을 오히려 또 좋게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또 초전도체들 관련한 테마주들 보면 다 뭐 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 다 높습니다. 2차 전지 회전율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인데요. 에코프로가 뭐 700%, 금양이 800%. 저걸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이제 에코프로 전체 상장된 주식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게 700%라는 거는 주인이 8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걸 A, B, C에서 8번이 한번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상당한 회전율이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초전도체 테마주들입니다. 이거는 채 일주일 정도도 안 됐을 텐데 1000%대 회전율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저것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네. 앞서 말한 에코프로만 해도 시가총액이 30조인데 지금 저기 있는 뭐 종목들은 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높은 회전율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도
뭐 초전도체 정도를 보면 불과 한 일주일 만에 10배 정도의 거래금이 터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런 신호를 보면 아, 위험하구나. 변동성이 높구나. 또 투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 종목과 저 테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러니까 나는 한몫 챙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회전율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테마주 광풍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상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광풍 현상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특히 지금 현재 이제 테마주로 떠올라 있는 초전도체 열기는 앞으로 조금씩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제2, 제3의 또 다른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테마주 광풍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어떤 것인지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테마주 광풍에 의한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노력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 당국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 매일매일 이 거래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과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제동장치들이 있잖아요. 투자 주의라든지 경고를 알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이미 실시한 투자 경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이미 넘어서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쏠림이 그만큼 심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정 기업으로 이렇게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사실 그걸 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게 무색할 정도로 또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좀 유독 이런 이제 투자 경고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그 투자를 좀 이제 그 위험하다라고 좀 고지를 하는데 1단계가 이제 투자 주의고 2단계가 투자 경고고요. 3단계가 투자 위험인데 투자 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나올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식으로 이제 그 1차적으로 좀 그 언급이 나오고 근데 2단계부터가 좀 중요한 게 이게 투자 경고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급등했을 텐데 이럴 때는 이제 투자 경고가 나오고 나서 일정하게 주가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를 하루 동안 또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르니까 이제 그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의하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를 좀 내는 거고 특히 투자 경고로 이게 잡힌 기업은 이 미수나 신용 거래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추가적인 이제 유동성을 또 막겠다라는 그런 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올라가면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또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단계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등급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거래가 또 정지되고 추가로 여기서 또 올라가면 또 정지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경고 사인을 내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투자 경고 사인이 나오고 나서 거래가 정지되면 주가가 일단 조금 이제 그 조정받는 경우들이 좀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유독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경고 정지된 이후에도 급등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별로 그 경고의 기능이 잘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작동을 안 하는 일시적으로 거네요. 조금 이제 진정시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참 그 결국 이런 장치들은 분명히 좀 필요한데 개인 투자분들의 쏠림 현상을 단지 이런 제도만으로 참 이게 억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투자자 스스로가 이런 좀 경고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단기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심리는 없습니까? 이 경고 자체가 굉장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구나 하는 어떤
거꾸로 역작용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도로 핫한가? 이제 약간 또 그런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네네. 투자하실 때 그런 분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또 찾아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죠. 네. 뭐 이 빈도가 좀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장치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장중에도 약간씩 거래를 중지시키는 장치들이 있어요. 보통 주가가 한 10% 갑자기 급변을 한 VI라 그래가지고 네네. 거래를 일단 한 1, 2분 정도 정지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도 이런 변동성 완화 장치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쏠림 현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수단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라는 게 이제 테마는 뭐 계속해서 돌게 마련인데 좀 긴 시간 2차 전지 갔다가 다시 이제 초전도체로 갔다가 특정 종목들이 또 MSCI 편입되고 하면서 다시 2차 전지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테마주에 돌고 도는 모습들을. 뭐 여기는 이제 테마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왜냐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때 딱 한국의 시장 수익률만큼만 먹고 싶어. 즉 오를 딱 한국 시장 오르면 그만큼. 떨어지면 그만큼. 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패시브 펀드 혹은 좀 더 좁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덱스 펀드, ETF. 그래서 그 지수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수 중에 가장 유명한 지수가 MSCI 지수라고 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만든 이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추정하는 거의 500조 이상, 뭐 800조 되는 자금들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안 하고 MSCI가 만든 딱 그 지수만큼 그냥 투자를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1,000개가 넘는 2,000개 가까운 종목을 다 사진 않잖아요. MS 지수가 편입해서 뽑은 그런 종목들만 사게 돼요. 당연히 그 종목에는 시장의 영향력이 큰 것들을 모으게 되겠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MSCI 지수에 에코프로가 편입이 됐어요. 이제 기타 뭐 하나 오션 등도 포함이 됐는데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 8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적게는 8천억, 많게는 한 1조 2천억 정도의 세계 유수의 자금들이 이제 에코프로를 사게 되죠. 왜냐하면 그 종목을 담아야 전반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은 그동안에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등등을 투자했던 분들은 이런 대형 호재가 있어서 굳건하게 버틸 수가 있었고요. 1차 전 공매도와의 전쟁에서도 개인들이 이런 대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확실한 재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1차 전으로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MSCI 편입이라는 네, 네. 지수로. 실제로 이제 무슨 일이냐면 뭐 공매도 쇼커버, 쇼스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행태들은 쇼스퀴즈죠. 전형적으로. 네, 네. 쇼커버라는 것은 공매도들이 그냥 저스트 물려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이 사면서 이제 네, 네. 하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1차전은 이제 개인들이 쇼스퀴즈를 만들면서 이제 대승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료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8월 말로 형해가 들게 되면 2차전으로 돌입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 현재는요, 이 에코프로나 에코피로 BM의 공매도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진짜 많이 쌓았다가 다 당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3, 4%대로 이제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패시브 자금이 다시 사게 되죠. 네. 그런 순간에 공매도가 또 옵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런 대형 기관들은 이 ETF 자금들도 사면서 공매도를 또 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1차전은 개인들의 대승. 그러나 MSCI 지수가 호재 같지만 재료 소멸이라는 것과 함께 이제 두 번째 공매도와 개인들의 대결이 또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과연 개인들이 또 굳건하게 연대를 해서 공매도를 또 물리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혼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도 또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앞으로 이사님 보시기에 2차 전지 부분 계속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2차 전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수급 영향이 좀 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MSCI 뭐 지수 편입이라든가 개인 투자분들의 쏠림 또 공매도 환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최근에 주가는 좀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뭐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이 벤저민 그레미엄이라고 아실 거예요.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졌는데 이 주식 시장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처럼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합니다. 근데 결국 장기적인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그 회사의 펀더멘탈, 체중계인데 지금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보면 주가는 올랐는데 펀더멘탈은 사실 좀 많이 악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 그리고 리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양극재 판가도 좀 둔화되고 있어서 3분기 실적은 대부분 좀 전망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4분기 정도 되면 좀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주가는 수급 이슈 때문에 이 펀더멘털 무시하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앞서간 주가가 이런 이제 지금의 좀 악화된 펀더멘털을 좀 반영하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했다. 네. 그리고 이 수급이라는 건 항상 변합니다. 얼마 전에 초전도체가 나와서 2차 전지의 그 아성을 좀 깬 것처럼 또 최근에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게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단체 관광. 네네. 오늘도 이쪽 중국 소비주들은 뜨겁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안주들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지는 좀 당분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지금- 좀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대안주 말씀 주셨는데 뭐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중국이 이제 풀리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각종 중국 소비주들 말씀 주셨는데 그런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또 어떤 분야 어떤 주식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로봇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도 있고 네. 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특히 이재용 회장이 지금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또 주장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대표 기업을 또 지분 인수도 했고요. 근데 올해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이거 정책 발표하기로 했는데 자꾸 좀 연기가 되곤 네. 있어요. 근데 올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도 좀 대기하고 있고 또 트렌드상으로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해야 되는 그런 명제가 있고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공장 많이 짓잖아요. 뭐 자동차, 배터리 이런 데 옛날처럼 그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보다는 다 자동화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로봇 산업은 저는 굉장히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도 하반기에 주요 이슈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또 풍력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산업 전체가 어쨌든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마주 광풍에 대해서 그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들, 특히나 이제 증권 업계 그리고 금융 당국 이런 그 노력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그 묻지마 투자 광풍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위기 관리에 나섰는데 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약간 늦은 거 아니냐 또 이런 많이 비판도 늦었죠. 있거든요. 예, 하고 오히려 더 원성이 자자하죠. 네. 예, 전쟁이 한참 중인데 네. 이게 거의 초반에 이런 제재라든가 뭐 신용을 중단한다든가 네. 아니라 막상 클라이맥스에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 비난을 사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투자는 당국이 뭘 해준다라든가 증권사가 뭘 보호해준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고 보고요. 뭐 개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여기 투자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잖아요. 네네. 특히 최근 5개월, 6개월간 펼쳐졌던 부분들을 보면 개인과의 공매도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네네. 이 전쟁을 들어가는데 저는 빚을 내고 들어간다. 남의 돈을 끌어서 들어간다. 6개월 뒤에 낼 전세돈을 가지고 들어간다. 네. 이건 굉장히 이미 패배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예. 진짜 전쟁을 하고 꼭 개인들이 승리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네네. 빚 투자 부분 또 이거 급전을 가지고 뛰어드는 부분 이런 점들만 우리 네네. 개인들이 스스로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 많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죠? 빚을 내고 그렇습니다. 하면. 예, 그러면 싸움이 안 되죠. 네, 실제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리딩방 집중 그 신고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광풍을 잡기 위해서 또 개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제 광풍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광풍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변동성을 줄여야 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좀 그러니까 이 어떤 피해분을 보시는 분들이 좀 생기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딩방 단속은 좀 당연히 저는 좀 필요하다. 그 주변에 보면 뭐 사실 저도 저를 사칭하는 리딩방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이제 리딩방이나 이런 사칭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주식 투자는 그런 좀 리딩이나 그런 거에 너무 좀 의존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또 광풍이 좀 자꾸만 불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쉽게 이렇게 리딩 업체에 좀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약에 리딩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더 강하게 단속을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밖에 없고 공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데 다만 이거 자체로 광풍 현상을 좀 막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딩방이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행태들 많이 지적했는데 실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관계자분도 계속해서 그런 문자를 받고 우려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가치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테마주 열풍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급이 결국은 뭐 크게 산업을 성장한 경우도 있었죠. 뭐 인터넷 우리 99년, 2000년 버블이다 생각했겠지만 그때 많은 돈들이 들어가서 지금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또 있겠지만은 일시적으로 뜨거웠던 뭐 광풍 그게 꺼질 때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도 꼭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기회에 뭐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긴 시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룰의 개선은 정말로 많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 특히 90일에는 일단 더 이상은 리발빙을 못하게 하는 이좀 뭐 미국과 외국과 거의 마찬가지로 한 번은 포지션 아웃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꼭 한번 이참에 우리의 저 공매도 제재 규제 자체에 대한 뭐 꼭 한 번의 촉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강하고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규제들 좀 네. 공정한 또 경쟁이 될 수 있게 또 이렇게 뭐 그 규제를 계속 좀 공시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고 그다음 아까 공매도 말씀도 잘해주셨는데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또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들하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서로 이제 차별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을 계속 이제 가다듬으면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이거는 정부만 노력할 게 아니라 개인도 저는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폼 현상을 안 느낄 수는 없는데 인간인 이상 너무 그쪽에 또 한쪽에 쏠리게 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이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또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워런 버핏도 사실 대박이 그동안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20% 정도예요. 네. 1년에 2배씩 버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3, 40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네. 너무 목표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깜냥대로 한번 투자를 좀 합리적으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마주 광풍이 불고 할 때마다 많이 지적되는 거지만 증권업계 자정 노력들, 자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규제하는 노력들, 또 관계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도 더 노력하는 부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클수록 그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개인이라는 부분 더 명심하고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경제인사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접목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로봇 그리고 대한민국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